A급 전범인 기시노부스케를 외조부로 둔 아베 신조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가 지난달 16일부터 일본의 1인자로 등극했습니다. 취임 직후 스가 총리는 중국보다도 먼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고 이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웃이다. 아베 신조가 사용했던 한국에 대한 표현들보다 훨씬 더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드디어 일본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일본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의 최강 3국이 모이는 국가 정상급 회의. 20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담은 세 국가가 3분의 1씩 운영 예산을 부담해 해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일본의 후쿠오카, 2009년에는 중국의 베이징, 2010년 대한민국 제주도, 2011년 일본 도쿄, 2012년 중국 베이징,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올해 한국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 최근 스가 총리는 일본은 한국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한국의 황당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대신 지난달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했다. 한국이 현금화할 우려가 발생하면 스가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이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즉 일본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설득할 어떠한 논리나 증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이제는 해마다 열리는 국가 정상회담 일정까지 외교카드로 사용하는 치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지어 일본 언론들조차 상당히 창피해하고 있는데요. 교도통신은 일본은 이전에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카드로 쓴 다른 나라의 수법을 강력히 비판해온 경위가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대응은 모순된다는 인상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보도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의 무리한 요구들을 모조리 들어줬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샤프, 도시바 반도체 등의 전자기업들은 한국의 삼성과 LG와의 경쟁에서 밀려 대만 혹은 다른 나라에 매각됐고 수십 년간 일본 1위 기업으로 일본을 대표해온 토요타는 최근 현대차의 압도적인 성장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경제 전문지 포춘은 토요타가 가장 무서운 회사라고 언급한 현대차가 토요타의 악몽이 되어버렸다. 포드를 제치고 글로벌 업체 4위까지 올랐던 현대차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했고, 캐네디언 프레스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현대차에 떨고 있다. 현대차의 가성비가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일본 업체들이 위협받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뿌리째 흔들리는 일본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곳, 바로 동남아죠.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의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세안 국가 국민들은 일본의 문화와 일본 제품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수년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모든 인프라 공사와 신도시 건설 등을 맡겨왔던 동남아시아가 최근 일본을 손절하고 한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사업은 단연 스마트시티 건설입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상위 국가들은 최대 4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죠. 최근 수십 년 동안 동남아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다 보니 현금은 두둑해졌지만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에는 경험과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한국이 번개 같은 속도로 즉각 반응한 것이죠. 바로 어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 등 4곳의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치해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프로젝트 발주와 입찰, 심지어 사후 지원까지 전 단계 밀착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요 도시정책 과정은 스마트시티는 유망한 고부가 가치 수출 분야로서 올해 초에만 12건의 해외 사업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져 내린 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스마트시티 건설에 투자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집행기관인 대파는 태국의 경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2년 안에 전국 100개의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치앙마이, 푸켓, 콘켄,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 등의 지방도시
도시들을 모두 미래형 신도시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나라 전체를 갈아엎는 그야말로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데요. 몬삭 소차룬뚱 태국 대파 부회장은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 기업이 태국에 무서운 속도로 진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강한 한국이 빨리빨리로 태국에서 중국보다 먼저 첫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라며 대놓고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시했고, 또한 그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상용화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도시건설 경험이 풍부한 한국에 태국의 스마트시티 시장은 활짝 열려있다 라며 공개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몬삭 부회장은 한국형 도시에 대해 배우기 위해 최근 서울을 찾았는데 특히나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을 멈출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태국은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토지와 노동력, 자원은 풍부한데 기술이 부족하다. 디지털 기술 강국인 한국이 이를 메워줄 수 있다. 스마트시티 중 교통, 농업, 관광, 헬스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윈윈 모델을 개발하고 싶다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무한한 애정 공세를 보내고 있는 국가는 태국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시에서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미얀마가 한국 정부에 한국의 분당이나 일산과 같은 한국형 도시를 개발하고 싶다 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한국의 LH공사가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미얀마에서 달라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와 손잡고 고속도로와 건설 사업을 진행했던 베트남은 난리가 났습니다. 다낭과 꽝흥하이를 잇는 139.2km에 육박하는 초대형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돈만 1조 9,400억 원.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고속도로가 완공되자마자 고속도로 일부분이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돌출되고, 또 다른 부분은 함몰되는 등 부실공사 논란이 베트남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사업에 참여한 일본 국제협력기구와 일본 OCG를 포함해 사업에 참여한 모든 국내외 기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베트남 언론들은 느슨한 관리 감독과 공사 품질을 충족하지 못해 하자가 발생한 점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베트남은 결국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현재 진행 중인 메콩델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도 한국에 의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까지 나서며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겠다 라고 호소한 일본의 노골적인 구애 공세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 유명 관광지인 쿠타에서 응우라라이 공항까지 4.75km 구간에 54조 루피아를 투입해 전 구간 지하에 경정철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공사가 맡게 됐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수해를 막기 위해 자카르타 대방조제 건설 프로젝트 역시 새만금 방조 축조 경험이 있는 한국에 맡겼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게 되면 한국 건설사들은 총 20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내게 됩니다. 한국이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을 누르고 절대 강자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벌어들인 규모가 그동안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중동 시장을 넘어서며 한국 건설 산업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현에서 지난 6월 이후 악취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지자체 소속 요코하마시가 냄새 나는 공기의 채취에 성공했다. 분석은 했지만 원인은 모른다. 13일 FNN과 NHK 방송에 따르면 요코하마시 소방국은 하루 전 소방국 건물 복도에서 악취가 나는 공기를 채취했다. 가나가와 현대의 여러 지역에서는 6월 이후 가스 냄새에 고무타는 냄새, 생선 상한내 등 수백 건의 신고가 이어졌지만 악취가 머무르는 게 아니어서 실제 파악에 실패해왔다. 12일에는 JR 요코하마역 주변에서도 악취 신고가 16건 들어왔고 당국이 결국 채취에 성공했다. 13일 요코하마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분석 결과 악취가 나는 공기에서는 휘발유 연소 시 나오는 이소펜탄, 펜탄이 일반 공기 중 농도의 10배였고 부탄이 3배, 나무를 태울 때 생기는 에틸렌, 아세틸렌이 2배였다고 밝혔다. 공기에 왜 이 성분들이 급증한 것인지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고 다만 시는 당장 건강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민들의 악취 신고가 잇따르면서 SNS에서는 대지진 전조 증상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표시하는 글들이 많았고, 이에 13일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나서 악취 원인 파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9월 자살자 1,805명. 코로나 누적 사망자보다 많아. 일본에서 지난 7월 이후 3개월째 자살자가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13일 일본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805명으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8.6% 증가했다. 일본의 자살자 수는 지난 8월에도 15.3% 늘어난 1,849명을 기록하는 등 올 7월 이후 3개월째 작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월간 1,800명대의 자살자 수는 올 1월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뒤 지금까지 약 9개월간 코로나19로 숨진 전체 사망자보다 많은 것이다. 일본 당국은 올 7월 이후 자살자가 늘어난 것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코로나19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9월 자살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작년 동기 대비 0.4% 늘어난 1,166명으로 집계돼 증가율이 높지 않았다. 반면에 여성은 27.5% 급증한 639명으로 파악돼 여성 자살자의 증가세가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 8월에도 남성 자살자 증가율은 5.3%였지만 여성은 40.1%를 기록했다.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확연히 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자살 예방을 위한 긴급 고소문을 발표했던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이나 지원기관, 지자체 창구 등에 상담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후생성은 또 주변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걸어 고충을 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코로나 대응 3차 추경 추진 여행장려 정책 연장.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비 촉진이나 고용 창출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경기 대책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및 여당 관계자가 밝혔다. 규모는 향후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경기 부양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예비비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3차 추경 예산으로 경제를 돌릴 것이라고 일본 정부 핵심 관계자가 말했다. 3차 추경 예산에는 디지털 사회 구축을 목표로 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구상이 담긴다. 또 의료용품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고 저출산에 대응해 불임치료비 지원 제도를 확대하며 고투 트래블 등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반영한다. 아울러 여당 등의 요청을 고려해 내년 1월에 종료 예정인 고투 트래블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12월 중에 3차 추경 예산안을 정식으로 결정해 내년 1월에 소집될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 연도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다. 일최고재판소 비정규직 상여금 미지급 정당 판결 논란. 일본에서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13일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던 50대 여성이 정규직과 차별을 당해 받지 못한 상여금 등을 달라고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직원과 둔 차이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담당 재판관 5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1년 단위 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정규직에게 주는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 고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격차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불합리한 격차 여부는 상여의 성격과 지급 목적에 입각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 소송의 경우 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해 정착시킬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불합리한 수준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업무가 상당히 단순했고 배치 전환도 없었던 점을 들면서 이런 직무 내용의 차이를 고려할 경우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2013년 1월 1년 계약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오사카 의과대학에 채용돼 교원의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거의 풀타임으로 근무하고도 상여금을 받지 못하자 2015년 소송을 제기한 뒤 이듬해 사실상 해고됐다. 원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여름 특별 휴가 및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한 점을 인정해 대학 측에 109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원심 판결을 배척하고 여름 특별 휴가 부분에서만 약 5만 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뒤 원고 측 인사들은 최고재판소 앞에서 사법부가 차별적인 비정규직의 임금 실태를 보지 못한 채 제 역할을 저버린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